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즘 이재명 대통령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것 같습니다. 뭐 지난주까지 지지율이 떨어졌네 어쩌네 합니다만 네, 바로 어제 모든 걸 다 뒤집어 엎어버렸죠. 이재명 대통령 정말 잘한다라는 얘기가 저쪽 당에서도 나오는 모양입니다. 이거는 인정 안 할 수 없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너도 나도 친명이라고 합니다. 저 사람이 친명이었어? 싶은 사람들도 꽤 많죠. 근데 아무튼 요즘 다 친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적어도 이분 앞에서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너도 나도 친명, 심지어 내가 원조 친명이라고 합니다만 진짜 원조 친명. 그래서 고초도 많이 겪으셨던 분, 어떻게 보면 이재명을 대신해서 고초를 겪으신 분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누구냐고요? 네, 지금 제 곁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유, 제가 뭐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뭐, 말 그대로 친명이라고 하면 되겠지. 친명이라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좀 이재명의 정치적 동지 중 한 사람. 정치적인 이제 가치를 네. 함께 하고, 그동안 성남부터 이제 경기도지사 하실 때 옆에서 제가 이제 보좌 있었고, 그 이후에 또 워낙 정치적인 고난을 많이 겪을 때 이제 함께 겪으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너무 잘하고 계셔가지고 네. 아주 뭐 기분도 좋고 또 국민들이 무엇보다도 만족하고 계셔가지고 시작이 지금 한 4개월 지났지만 앞으로도 굉장히 좀 기대가 됩니다. 네. 정진상 실장님하고 김용 부원장님이 두 분 빼고는 뭐 말을 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성남의 보통 이재명 대통령은 원래 변방의 장수라고 부르는데, 변방의 장수, 변방에서 함께 싸우신 분들이잖아요. 네, 그렇지만 또 성남부터 경기도, 네. 그다음에 또 이제 경기도에서 이제 당 대표 하시면서 그 기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저를 갖다가 이제 그때 20대 대선 네. 그 점에 이제 대장동 사건으로 워낙 막 전국이 시끄러울 때 그때 이제 김용 정진상 정도는 돼야지 측근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외에도 진짜 보이지 않게 예. 더 진짜 굉장히 그 긴 시간 동안 고생하시고 함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 국난의 상황에서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도 잘 슬기롭고 지혜롭게 이렇게 국정을 운영하시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예. 그 김용 정진상 정도는 돼야 측근이다라는 말, 사실 그 말씀 하시기 좀 전에 네. 누가 저한테 자꾸 묻더라고요. 예. 그 제가 또 학교가 대통령과 중대시죠. 같이 그러다 보니까 괜히 저한테 와서 막 묻는 거예요. 네. 측근 어쩌고 그러길래, 야, 김용 정진상은 돼야지 측근이지 무슨, 야, 택도 안 사지 마라고 했었는데 딱 그 얘기하고 이틀 뒤에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보고 어떤 분이 진짜 이 측근 아니냐라고 묻기도 했었는데, 네. 예.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고초, 어떻게 보면 이재명을 대신해서 겪었다라는 얘기가 나올 법한 그런 얘기들 좀 있었지 않나 네. 싶어요. 근데 뭐 지나고 보니까 저는 이제 뭐 실질적으로 구속돼서 체포돼서 구속돼서 또 이제 뭐 재판 받으면서 지금 이제 제가 체포된 게 3년 전 22년도 10월 19일입니다. 그렇죠. 네. 이제 만으로 3년이 훨씬 지났는데 저도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 길다면 긴 시간 동안 일상이 정지되고 뭐 세 차례 구속되고 세 차례 보석되고 그런 좀 아픔 이게 좀 말이- 고난의 시간이 있었지만 또 반면에 또 보면은 이 대통령께서는 또 얼마나 그 긴 시간 네. 동안 정말 성남에 계실 때부터 이 보수 기득권들의 검찰의 이 타켓이 돼가지고 정말 긴 시간 동안 그야말로 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이제 여러 사람들이 뭐 저나 뭐 주변 사람들 또 뭐 대통령 정말 많은 분들이 고초를 진짜 많이 그렇죠. 받았습니다. 예. 2022년 10월 19일, 야, 벌써 만 3년이 됐군요. 예, 예. 예. 그 사이에 세 번의 보석, 세 번의 재구속. 아유, 이 말이 쉬워서 이렇게 세 번 얘기합니다만, 그 막상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일상 회복이 안 되는, 회복될 만하면 다시 붙잡혀가고, 회복될 만하면 붙잡혀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참 저도 기억나는 게 1심 판사가 참 저는 얄미웠어요. 1심 판사 사실 좀 기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물론 항소심 판사도 상당히 얄미웠는데 1심 판사는 저는 사실 좀 개인적으로도 또 좀 신뢰하는 분이었어가지고 그분이 그런 판단을 내리길래 전 충격이었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뭐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가지고 지금 왜 이르렀는데 대법원은 아직까지 최종 결론은 안 났죠.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이제 재판이 없죠. 상고심이기 네. 때문에 그냥 바로 이제 선고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좀 빨리 판결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인데 아직 뭐 소식은 없고 우리나라 이 3심제 이 체계에 따라 가지고 1, 2심은 재판을 통해서 이 진실 공방을 하고 네. 판결이 나옵니다만 이제 대법원에서는 대법관들 뭐 소부라든가 정해지는 그 대법관들이 합의해서 그 결정을 해서 그걸로 판결이 끝나버리는 거기 때문에 뭐 저로서는 지금 기다리는 방법 외에는 뭐 다른 방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제 언제 나올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뭐 다행히 이 제 1, 2심 사건의 이 재판 과정에서 뭐 처음부터 제가 주장했던 거, 저희 변호인 분들이 밝혔던 거 이런 사실들이 지금 다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뭐 대법원에서도 충분히 이런 것들을 갖다가 뭐 감지하고 또 저희가 이제 의견서를 내고 있거든요. 네. 그 의견서를 통해서 판결에 반영되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참 1심, 2심에서도 참 기대를 많이 했고 그래서 네. 사실 그래서 뭐 사실 그 보면은 판결 나시기 전에 이렇게 걱정을 안 하시는 표정이셨어요. 네, 네 그때. 맞습니다. 이 재판 그동안 잘 진행했다. 네, 네, 예. 할 수 있는 얘기 충분히 했고 또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고요. 네. 증거도 충분히 주장만 한 게 아니라 증거도 제출했기 예.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다들 네. 기대를 하셨어요. 근데 사실 결론이 항상 좀 어긋나는 바람에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지금 아직 뭐 정확하게 뭐 언제쯤 난다는 얘기는 좀 없으신 거죠? 네, 전혀 모르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장 기자님 제 1, 2심 때 또 많이 다뤄주시고 또 재판 전까지 와가지고 방청해 주시면서 저도 그때 재판을 받으면서 이제 형사 재판 처음 받는 거거든요. 네. 뭐 민사 같은 것도 없었고 뭐 재판정 자체는 제가 이제 21년도 체포돼서 구속되고 처음 재판을 받는데 재판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사실들이 너무 많이 네. 드러났어요. 왜 제가 처음부터 이거는 검찰의 창작 소설이고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냐. 저희 변호사분들이 갑자기 제가 이제 체포되니까 저의 뭐 친구들, 후배들 해서 변호인이 여러 명 구성됐고 또 이제 제 바깥에서는 이제 또 이제 아내가 뭐 워낙 황당하니까 이제 변호사들을 또 이제 선임해가지고 변호인 분들이 1심 때 한 7분, 8분 정도 됐습니다. 네. 이제 그분들 사건을 접하면서 아니 세상에 이런 사건 이 사건이 어딨냐. 그러니까요. 그 중에 한 분은 저기 판사를 한 20년 이상 하신 분인데 그분이 처음에는 이 검찰이 이렇게 공소장을 길게 이렇게 쓸 때는 뭐가 있나 보다 했다가 그렇죠. 한 2달 지나고 나서 제 재판에 본격적으로 이제 다루게 하면서 세상에 이런 사건 처음 봤다. 뭐 저는 누구보다 제일 잘 알고 그래서 저는 당연히 1심 과정에서 차용증을 써준 업자가 저희 변호인들이 밝힙니다. 그다음에 그 이제 이 유동규의 돈을 썼던 거, 그다음에 과거에 뭐 뇌물을 저한테 줬다고 그러는데 뇌물을 줬던 당시에 본인이 그 뇌물을 갖다가 수수해가지고 썼던 그쵸. 사실들, 뭐 집을 이사하고 포르쉐 나오고 막 그래서는 그랬잖아요. 이제 정치자금이고 네. 뇌물은 이제 그랜저가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막 저 생활비로 펑펑 쓰고 네. 골프를 뭐 치러 다니고 뭐 그 당시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걸 저희가 다 밝혔는데 자녀가 뭐 유학도 가고 있고 막 그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유학 가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그 정치자금을 받아서 보낸 흔적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검찰이 다 이 수사 과정에서 그냥 덮어버렸죠. 그러니까 저희가 막 그런 거를 주장하고 이랬는데 판결에서 이런 게 다 빠지고 저한테 그냥 불리한 것만 다 나가다 보니까 제가 너무나 황당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제 1심 그 선고받는 날, 제 네. 날짜도 기억합니다. 그냥 갑자기 딱 떠오르는데 23년도 11월 30일입니다. 네. 예, 이제 거의 이제 그것도 만 2년 돼가네요. 만 네. 2년 돼가는데 그때 이제 아침에 제가 이제 그 선고받으러
가는데 기자들이 막 법원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관심이 워낙 뜨거우니까. 그렇죠. 기자분들이 지금 심경이 어떠냐. 그래서 제가 그냥 편안하게 이따 내가 나와서 말씀드릴게요. 예. 그리고 이 판결에 들어왔는데 그냥 거기서 법정 구속돼가지고 또 저도. 6개월을 갔다가 또 이제 서울구치소에서 구속 상태로 있었습니다. 아무튼 뭐 지나고 나니까 야 참 뭐 이 지나고 나니까 좀 이렇게 쉽게 얘기하십니다만 맞습니다. 저도 예. 사실 그날 선고 날 때 되게 좀 놀랬습니다. 이게 예. 왜냐하면 그때 뭐 제가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게 내가 안 받았다가 아니라 네. 우리나라는 자꾸 이제 그 피고인한테 무죄를 입증하라는 취지의 그런 행동을 하는데 이 상황에서 제일 쓸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유동규가 어디에다 돈을 썼다. 요거를 그렇죠. 또 확인해 주면 그 가장 좋을 거다라고 네. 말씀을 방송에서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실제로 보니까 유동규가 어디 돈을 썼다. 받은 돈이 얼마고 돈 쓴 돈이 얼마다라는 걸 입증을 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술집 마담인가요? 뭐 네, 거기한테도 예. 돈 준 것도 있고 뭐 돈을 참 펑펑 썼더라고요. 이걸 막 다 열심히 다 설명을 했고 뭐 차용증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아마 철거업자 말씀하신 거죠? 철거업자 예. 3억이죠. 예, 철거업자한테서 1억을 받고 3억을 줬다 그랬는지 3억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3억을 철거업자한테 결국 주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1심에서 저희 변호인 그다음에 저희가 얘기한 부분이 최근 네. 그 철거업자의 이 사실 확인서 그렇죠. 최근에 지시를 확인됐더라고. 받는데 명확하게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를 철거업자의 사실 확인서가 없어도 그 당시에 충분히 이게 출원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돈이 아니 3억을 저랑 정진상을 만나기 한참 전에 철거업자한테 받아서 쓰고 차용증을 써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갖다가 본인이 이제 갚아야 되니까 막 그 회사에 찾아오고 이러니까 그 대장동 녹취록에 나와 있거든요. 그 세 개를 급하게 가지고 와라. 너도 뭐 주도세도 모르게 갖고 오고 이제부터 너와 나는 뭐 대포폰을 써야겠다. 그 출원할 수 있는 사항이 다 나와 있는데 검찰이 그냥 이거를 돌려버린 거죠. 그냥 유동규 진술 하나로 그런 상황입니다. 예. 네, 참 보면서 저는 검찰이 이렇게 조작을 하나, 아니 조작은 둘째치더라도 멀쩡하게 있는 그 무죄의 증거들 이렇게 없애버릴 수 있나 싶은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네. 판사는 판사들의 문제고, 네. 아니 분명히 제출을 했는데 그 아예 그냥 누락을 시켜버리고 아예 그냥 인정 자체를 안 했더라고. 없는 것처럼. 그래 보통 보면은 판사들이 피고인이 자기한테 유리한 증거를 제출했을 때 이걸 왜 배척했는지 이유를 좀 그 판결문에 기재를 하는데 네. 이 조병구 판사, 1심 판사 같은 경우는 기재 자체를 안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마치 아예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것처럼 해버렸기 네, 때문에 참 황당했었던 것 이제 같아요. 저한테 그 유리한 또 이제 저희 변호사분들이 그 찾아서 서면으로 낸 부분 이런 부분들은 거의 뭐 빼거나 아니면은 그냥 뭐 거의 간단하게 뭐 타당하게 보이지 않는다. 뭐 수긍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그냥 평가해 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이 재판을 쭉 진행하면서 느낀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 공판 중심주의는 이 우리나라 형사 재판에서 가장 큰 증거 재판주의와 공판 중심주의는 양대 축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검찰이 회유하고 조작하고 기소하지 않은 뭐 중대한 죄를 기소하지 않은 이러한 그 범죄자들 갖다가 증인으로 채택해서 법정에서 그런 증인들이 얘기하는 진술이 증언이 과연 그게 얼마나 신빙성이 있을까? 저는 이런 이 재판 그 제도의 구조적인 문제에 좀 의문이 많이 드는 거예요. 네. 근데 법정에서는 내 앞에서 얘기하는 거는 모두 다 진실이겠지 하고 판단하는 그 판사분들의 그러한 이 뭐랄까 재판을 진행하는 그러한 상황들은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해야 되는 게 그렇게 사건을 만들고 조작하는 이러한 검찰들에 대해서 철퇴가 내려줘야 되는 거죠. 이 사회적인 합의 아니겠습니까? 네. 법대에서는 최소한 원고와 피고 간의 형사 사건에서는 서로 공방을 다투고 판사는 객관적으로 이 양쪽의 주장을 갖고 그다음에 증거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그 증인이 몇 명 되지도 않는 증인이 검찰에 회유당한 증인이 나와서 그러니까. 검찰에 그야말로 뭐 호위무사로 삼아가지고 검찰이 의도하는 대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판사가 어떻게 판결하겠습니까? 이 차용증 얘기를 했던 그
업자, 철거업자. 예. 사실 철거업자도 사실 진술이 바뀌었어요, 보니까. 네. 처음에는 유동규를 만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유동규한테 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식의 얘기죠. 예.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는 뭐 또 네. 입장을 다시 바꿔가지고 돈을 네. 받았다라고 썼더라고요. 근데 결국 그 사이에 끼어든 게 검사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검사들이 뭐 이렇게 장난질 친 게 꽤 많죠. 검사들이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 철거업자 그분은 이제 항소심에서 그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이 아니라 이제 영상으로 네. 이제 증언을 했는데 그분은 주로 한 얘기가 내용이 자기는 지금 뭐 이렇게 정신적인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난다. 아, 그래서 기억이 안 진술을 난다. 거부하는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이 돈 거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른다. 그 다음에 기억이 안 난다. 이제 그렇게 이거를 이제 회피했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뭐 그분도 당시에 이제 창원교도소에 수감돼 있었기 그러니까 때문에 수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점이 있었겠죠. 그래서 충분히 뭐 그분의 어려운 사정은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이제 기대를 했었죠. 좀 진실을 밝혀주기를. 근데 그게 안 나와서 이제 2심에서도 제가 또다시 1심과 같이 이제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는데 이제 최근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그 사실 확인서를 이제 제출을 했는데 아주 뭐 객관적인 사실 그대로입니다. 아주 옛날에 유동규로부터 그 아파트에 철거권을 받았고 그 돈을 달라고 그랬는데 유동규가 차입 빌면서 안 줘가지고 그걸 달라고 그랬는데 13년도 14년도까지 그 돈을 다 받았다. 그게 이제 저와 정진상 실장한테 줬다는 검찰들이 그 공소한 뇌물죄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다 깨졌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대법원에서 좀 이런 부분을 명확히 살펴서 이 판단에 적용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소심 얘기가 나와서 제가 제일 아쉬웠다고 생각되는 게 네. 사실 구글 타임라인이었거든요. 예, 네. 돈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구글 타임라인에 근처는 가야 되잖아요. 적어도 그렇습니다. 예. 유동규가 있었던 곳에 김용이 있어야 되는 건데 네. 꽤 먼 거리에 있었더라고요. 같이 있었다는 기록이 전혀 안 나오는데 이 구글 타임라인 인정을 안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구글 타임라인을 이제 저희가 그 공소 사실 이 검찰의 공소 기간 시기만 저희가 낸 게 아니라 그 앞뒤로 해가지고 몇 달씩 더 해가지고 그렇죠. 아주 그냥 예. 저희가 11개월치를 거의 1년치를 통으로 다 줬어요. 그다음에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 감정도 못 믿겠다 하면서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 계속 트집을 잡아서 저희 변호인분들이 제 구글 아이디와 그다음에 그 이 비밀번호까지 검찰한테 통으로 줬어요. 니네가 그러면은 그 찾아봐라. 필요해라. 추출해서 가져가라. 그거를 다 니네가 따져봐라. 이렇게 해서 거의 완벽하게 모든 거를 감정을 거치고 그다음에 검찰 쪽에다가 재판부에다가 그 이 객관적인 데이터까지 우리가 살펴보라고 건네주고 그리고 저의 그 이 11개월 거의 1년치 자료를 갖다가 모두 다 제출하고 법원에 더 이상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황당한 게 이게 구글 타임라인이 보니까 이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그냥 일반 경로만 나타내는 그 파란 선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SHL 파일이라고 그러는데 저도 뭐 이제 구글에 대해서 저도 좀 많이 귀동냥을 하다 보니까 많이 알게 됐는데 그동안에 형사 사건이라든가 이런 데서 검찰들이 증거를 인용한 거는 대부분 그 SHL 파일이라는 겁니다. 이제 파란색으로 경로가 내가 이제 이동을 하면은 나오는데 그거는 조작이 가능해요. 수정이 가능하고. 근데 저희가 제출했던 이 원시 데이터, 이제 제이슨 파일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구글 클라우드에서 추출을 하는 겁니다. 아이디하고 비번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거의 그 빨간 점이라고 그러는데 뭐 많이 화제가 됐었죠. 거의 시시각각으로 저희 동선이 다 찍혀 나와요. 이거는 절대 조작해서 업로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글 자체에서도 이거는 업로드를 못해요. 한 번 찍힌 거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인정 못하면은 이게 뭘 인정하라는 겁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사실은 우리도 지금 거의 AI 시대가 상용화되지 않고 있습니까? 네. 아니 AI 시대의 판결을 갖다가 AI로 하자고 그러는데 저 중범죄자들의 신빙성 없는 진술을 판결의 근거로 들고 그러니까요. 가장 객관적인 그 구글 타임라인에
손댈 수 없는 불가역적인 원시 데이터를 갖다가 인정하지 않으면 인정 못하겠다고. 뭐 어떡하는 겁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유동규 말은 신빙성이 있는데 구글 타임라인은 신빙성이 없다 혹은 인정 못하겠다. 그렇습니다. 예. 저도 그걸 되게 당황했던 것이 제일 당황했던 것이 검사들이 자기들이 필요한 구글 타임라인 내놓으라고 해요. 네. 실제로 뭐 저도 몇 번 조사받으러 갔더니 구글 타임라인 줄 수 있느냐 그러더라고요. 드릴게요 해서 몇 번 예. 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막상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달라 그래 놓고 아니 피고인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꺼내놨더니 그거 인정 못하겠다. 도대체 대한민국 검사들은 뭐 하는 자들인지 모르겠어요. 제 사건에서 그거를 담당했던 그 검사 중에 한 명이 최순실 특검에서 예. 타임라인으로 그러니까, 예. 그걸 적용해서 증거라 그래가지고 네. 인정받은 제출한 그 검사입니다. 예. 네. 그 당사자가 당시 그 최순실 특검, 그러니까 국정농단 특검에서 네. 보면은 그때는 청와대 안에 그 들어갔다 안 왔다 그렇죠, 그 부분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사실 부분이. 청와대 안에는 오히려 저 기지국이 없기 때문에 네. 오히려 부정확할 수 있는데 그거는 오히려 인정을 하고 기지국이 쫙 깔려 있는 우리나라의 그 일반 대로에서 이거 인정 안 했다는 건 글쎄 이거 판사가 의도적인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때 이제 타임라인을 저희가 이제 제출하고 막 감정받고 이러니까 검찰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처음으로 완전한 그러니까, 객관적인 예. 자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검찰들이 이제 의견서로 또 이제 그 의견서 참. 잔뜩 내는데 제가 황당한 게 그 의견서에 무슨 뭐 파일이 빠져 있고 무슨 확장자 파일이 없고 이런 거를 주된 의견서로 냅니다. 그 생태집을 잡는 그리고 건데, 한마디로. 그 감정인이 감정을 하면서 샘플 수가 적었다. 근데 그건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예. 그 당시에 구글이 타임라인 정책을 바꿉니다. 이게 구글 타임라인에 용량이 너무 많으니까 그때까지 시행하고 안 하려고 그러면서 이게 실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샘플이 줄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확장자 얘기는 이게 굉장히 이게 구글이 기술적으로 우리 장 기자님 아시겠지만 굉장히 기술을 공유를 안 하거든요. 그렇죠. 예. 이제 구글은 거의 기술 비밀주의 해가지고 이 자기네 내부의 기술 관련해 가지고 공유를 안 하거든요. 네. 그야말로 타임라인의 그 기술의 구동 메커니즘이에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네. 그래서 감정 맡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감정을 맡기는데 그거를 전문인의 감정을 인정 안 하고 그냥 검찰이 쓴 그런 마치 구글의 저기 구동 메커니즘에 문제가 있다는 듯이 쓴 그런 의견서를 갖고 근데 저는 검찰이면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네. 사건을 조작하면서 근데 판사가 판결문에서 그거를 다 인정해 버렸습니다. 그 사실 저도 그 검찰이 썼다고 하는 의견서를 대충 봤는데 아무리 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겠어요. 사실은 그냥 아무 말 대잔치라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판사가 그대로 인정한 거 보고 와 이거 결론을 내려놓고 재판하는구나. 그 어떤 증거를 내더라도 네 말은 안 들을 거야. 뭐 이런 분위기 아니었나 생각이 들 그렇습니다.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 타임라인을 갖다가 가지고 굉장히 강력하게 저의 유죄를 주장했던 아까 그 최순실 특검을 네. 수사했던 그 검사가요. 제 사건하고 나서 승진한 다음에 이번에 옷 벗고 나갔어요. 그렇더라고요. 아니 그랬죠. 저는 그래서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이 얘기를 했는데 아니 객관적인 디지털 증거를 문제 삼으면서 저의 유죄를 얘기하려면은 당당하게 옷 벗고 나가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아니 끝까지 거기에 대해 가지고 9월 타임라인 내가 이래서 의견서를 냈다. 김용희는 유죄다. 다퉈야죠. 그러니까 자기 검사의 이름을 걸고 해야지 왜 옷 벗고 도망갑니까? 도망간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이게 조금만 사건을 들어가 보면은 처음에 저를 구속할 때부터 체포할 때부터 그다음에 이 검찰들의 의견서로 그야말로 뭐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허위 공문서입니다, 진짜. 그다음에 언론에다가 언론 플레이로 뭐 기자들 전부 그냥 레가시 미디어 모아가지고 그때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장 기자님 아시겠지만 제 사건이 그때 저 체포하고 나서 막 전국적으로 9시 뉴스에 제가 도배될 때 예. 그때 제가 알고 볼 때 차장 검사가 고영곤 검사일 겁니다. 네, 고영곤 검사가 차장 검사가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증거 있냐고 증거가 너무 없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이 걱정 마세요. 앞으로 재판 진행하면서 증거 우리가 팍팍 낼 겁니다. 아 무슨 증거를 냈냐고요 도대체. 오히려 저기 거꾸로 저기 우리 변호인들이 네. 모든 저의 무죄를 입증하는 증거들을 찾아서 타임라인까지 감정을 받아서 증거를 냈죠.
저는 그래서 이게 이 정말 그러니까 아니,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물증은 무죄의 물증을 피고인들이 내거는데 유죄의 증거는 오로지 진술밖에 없더라고요. 진술밖에 없는데 그 진술 가지고 아니 물증은 인정 안 하고 진술을 신빙 믿겠다라고 하기는 참 이해가 안 가요. 제가 그 구치소에 있을 때 몇 차례 막 이제 막 혼자 뭐 혼자니까 네. 혼자 있었죠. 제가 이제 재판부에다가 이제 의견서를 써요. 이제 재판부에 드리는 걸. 거기다 제가 얘기했던 게 그런 겁니다. 아니 대한민국 우리 형사 재판이 아니 검사가 저기 유죄를 입증해야지. 아, 그러니까요. 아니 저기 어떻게 저기 그 피고가 변호인들이 무죄를 입증하냐.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냐. 이 자료를 좀 살펴봐 달라. 제가 몇 차례나 같은 말을 이렇게 이제 이 글로 써서 제출을 했는데 뭐 전혀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저도 이제 최근에 이제 형사 재판 하나 받는 게 있어서 그 얘기를 제가 판사한테 예,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면 만약 제가 뭐 지금 다투고 있는 시간대가 2016년 이 무렵에 네. 있었던 사건을 다투고 있는데 검사가 2022년 전후에 어떤 자료를 가져와 가지고 제가 주장하는 바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냈더라고요. 황당한 거 아니에요. 나는 2016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면 2016년의 자료를 갖고 와가지고 뭐 장용진이 주장하는 그 입증 자료가 있네 없네 이렇게 네. 얘기를 해야 되는데 2022년 거 갖고 와가지고는 없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이나 되느냐.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검사는 유죄를 입증한 게 아니라 유죄 분위기만 풍긴 것 같다. 예. 근데 판사님은 거기 따라서 재판한 거 아니냐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나 같은 사람도 그러는데, 근데 보통의 경우, 만약에 김용부 원장님 같은 분도 이러는데, 만약에 일반인들은 어떤 일을 당할까 참 많은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너무 공감하는 게 저는 이렇게 그래도 우리 장 기자님이 불러주셔가지고 네. 인터뷰라도 하지 않습니까? 네. 또 이제 방송에 나와서 또는 이제 언론에서 다뤄주기도 하고. 그런데 일반 그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런 적이 정말 억울한 그야말로 이 결단이었습니다. 검찰들이 검찰의 문법에 따라 가지고 자기들이 사건을 의도대로 해야 되는 목적을 가지고 사건을 만들어 버리면은 거기서 빠져나올 국민들이 누가 있을까? 그러게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뭐 제 사건뿐만이 아니라 3년 전에 제가 구속됐던 윤석열 사단으로 이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이 바뀌고 나서 대장동 사건을 맡으면서 벌어졌던 이 정말 이 경악할 만한 경천 동지할 만한 이러한 일들이 반드시 정말 세세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그렇게 지금도 얘기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자, 아까 그 조작한 검사 맞아요? 예, 네. 옷 벗고 나간 그 검사. 네. 구글 타임라인 못 믿는다라고 했던 그 검사. 누굽니까? 나는 요즘에 보면서 저는 요즘에 제 방송에서 나쁜 기소를 한 사람, 네. 나쁜 판결을 한 판검사 이름을 실명을 까거든요. 네. 실명을 까고 이 사람이 과거에 뭔 사건을 했고 몇 년생이고 학교가 어디고 일일이 쫙 깝니다. 얼굴까지 싹 깝니다. 이미 그 과거서부터 네. 이 특수부 검사로서 이 정치 사건에서 아주 이 조작의 이러한 달인 같은 사람이군요. 그런 평가를 많이 받았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뭐 강백신, 그 강백신. 최근에 법사위에서 나오고 예. 어미준, 예. 그게 이제 제 사건이 있을 때 특수 1부, 특수 3부를 했던 부장 검사들입니다. 그 밑에 강백신, 있던 어미준. 이제 그 부부장 검사들이에요. 그 밑에 또 이제 일반 그 실무 검사들도 거기에다 동참을 했던 거고 저는 뭐 근데 그 사람들이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 이후에 저 중앙지검장, 그다음에 저 누구냐고 그 검찰총장. 네. 그다음에 이게 대선 정치자금 그 수사건 아니겠습니까? 네.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입니까? 이게 단순하게 일선 뭐 어미준 강백선 부장검사 선에서 다뤄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저는 윤석열 지금 내란숙의 윤석열과 그다음에 그 당시에 한동훈 네. 법무부 장관 뭐 이 정도 선에서 뭐 좋아 빠르게 가. 그냥 뭐 유동규란 그다음에 대장동 업체들이 진술이 이상한 게 나왔습니다. 그래 빨리빠르게 가. 저는 이렇게 시작됐다고 봅니다. 당시 뭐 사실 그 무렵이라고 한다면 한동훈이지 뭐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한동훈이 거의 뭐
주연도 하고 감독도 하고 각본도 다 썼다라고 보는 네. 게 제일 맞을 것 같아요. 예. 동훈아 이것도 고소해라. 이렇게. 아 진짜 아우 씨. 아우 씨. 이것도 고소해. 그래 한번 붙어보자 이거는 진짜. 자 참. 아, 참 그나마 그래도 요즘에 이제 새로운 사실들이 좀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진상 실장님이 현재 대장동 재판을 받고 있고 지금 네. 이제 1심 진행 중이잖아요. 오늘 이제 대장동 본류 사건 본류 사건 이제 선고도 선고가 있었고, 나오죠. 예. 네. 대장동 본류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유동규와 대장동 업자들, 예, 김만배, 뭐 예. 남욱 이 사람들 그렇죠. 자기들끼리 네. 뭐 돈을 주고 받고 자기들끼리 이제 꿍짝꿍짝한 네. 그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 부분에서 특히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물론 상당히 높았죠 원래부터. 네, 저는 이게 조금만 그 진실을 찾는다면은 22년도에 그 대선이 치러져서 3월 9일 대선 전에 수사한 자료만 보면은 그냥 네. 나온다고 봅니다. 이게 거의 그때 지난 20대 대선이 거의 대장동 대선 네. 아니었습니까? 네. 뭐 당시에 이재명 후보 잡느라고 그렇죠. 성남에서 일어난 그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이 다 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그렇죠. 어. 온갖 포화를 갖다가 윤석열 후보 당시 네. 이쪽 측에서 공세를 펼쳤고 뭐 화천대유 누구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게 그걸로 지금 그러면 그걸로 재판 판단을 해야죠. 근데 어떻게 예. 됩니까? 3월 9일 날 대선 끝나고 나서 수사팀이 싹 바뀌고 나서 기승전 대장동 업자들 다 사라져요. 네. 어떻게 됩니까? 기승전 이재명과 그 측근들. 그러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업자들의 진술도 싹 바뀝니다. 그 무렵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전에 정말 세상을 흔들었던 가장 객관적인 데이터, 정영환 녹취록, 그 자기들끼리 10년 동안 얘기했던 그 네. 이야기들이 담긴 그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정영학 녹취록에서 정영학이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녹취록을 제출하면서 네. 나쁜 놈은 유동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도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술 사라진 것도 참 많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거기에 조금만 더 우리가 지금 잊고 있는 게 그 당시에 그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50억 클럽. 그다음에 정관계 로비 사항들이 적나라하게 다 들어 있습니다. 네. 거기에 만약에 김용희가 돈 1,000만 원도 받아가지고 뭐 선거장으로 썼으면은 난리가 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제가 경기도에 있으면서 걔네들 녹취록 후반부 보면은 제가 굉장히 일을 많이 할 때예요. 야, 이재명 후보 측근인 김용한테 돈이 넘어갔다. 한마디도 없어요. 저는 참고인 조사 한 번도 안 받았어요. 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정치 자금을 주고 십몇 년 전에 뇌물을 갖다가 대장동 업자한테 받은 걸 하나도 안 쓰고 저한테 줬다 그러고 그 뭐 너무나 황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예. 기억나는 게 네. 그때 잠깐만 2022년 10월 무렵일 거예요. 아마 유동규의 진술이라고 하면서 뭐 그러니까 그 당시 김용은 뭐 긴급 재판에 어쩌나 그 무렵인데 네. 그 무렵에 돌이켜 보면은 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때 유동규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몰래 돈을 전달해주기 위해서 CCTV를 피해가지고 아파트 비상계단으로 올라갔다. 그게 이제 그 정실상 실장 예. 관련된 거죠. 정실상 실장한테 뭐 돈을 주려고 그랬는데 그야말로 이제 말로 거짓말을 했는데 이걸 맞추려니까 너무 복잡한 거죠. 네. 각색을 많이 했는데 사실과 전혀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 CCTV를 피해 가지고 계단으로 올라가서 돈을 전달했다 그러는데 막상 CCTV 그 아파트를 확인하니까 CCTV가 있는 거예요. 뭐 그때 기억하기로는 그때 비상계단을 들어갔더니 비상계단 예. 입구에 CCTV가 떡하니 네, 매달려 그랬죠. 있었다는 예, 경우도 예. 있었고 그러고 보니 김용보 원장님 경우에는 뭐 그 돈을 비닐봉지에 넣어서 줬는데 네. 비닐봉지가 흰색이었냐 까만색이었냐 저는 이제 이렇게- 저거였죠. 저는 그때 이제 그 박스 네 박스 1억을 저한테 이제 전달했는데 제가 박스로 옆구리에 꼈다 고 그러는데 근데 그 대목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법정에서 이제 시연을 했고 그리고 제가 옆구리 이 얘기 나온 게 법정에서 처음 나옵니다. 네. 유동규가 갑자기 이 옆구리에 제가 끼고 갔다. 네. 그 사람들 눈을 피해가지고. 뭐 상자에다가 그렇죠. 뭐 돈을 집어넣고 그걸 다시 쇼핑백에다 넣어가지고 했더니
옆구리 옆구리에 끼고 끼고 가더라. 그래서 뭐 이게 그때 무슨 뭐 코트인지 자켓인지 맞습니다. 입었다. 근데 그때도 희한했던 게 근데 결국에 돈을 준 날짜가 5월 달이거든요. 맞습니다. 5월 달에는 뭔가 코트 같은 거 입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 이것도 되게 웃긴 게 처음에는 코트라고 그랬다가 바바리라고 그랬다가 제가- 나팔이라고 그랬다가 제가 얼마나 이 사건 1심부터 다퉜냐면 지금 그 말씀 저는 그 좀 열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5월 정도 되면은 제가 이제 여름 네. 마이에다가 속에 반팔 티 같은 거, 반팔 와이셔츠 이렇게 입고 다니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나는 저기 그 뭐 나한테 내가 반코트 입었대는데 나는 반코트를 그렇게 안 입는다. 내가 반코트는 뭐 3월 말 아니면 그러니까. 4월 초 정도까지. 보통의 사람도 3월 그래서 정도면 제가- 마지막으로 입죠. 그래서 제가 이 보석 나가가지고 제 페이스북을 보니까 사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옛날 사진들이. 네. 제가 그거를 과거에 그 얘들이 얘기하는 4월 말 5월 초 옷 사진을 전부 찾았어요. 의견서를 냈어요. 그거를 냈는데 다 제가 저기 그 제가 얘기한 대로 이 얇은 그 여름 마이라든가 외투라든가 그렇게 입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전혀 반영을 안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물증이 있는데 물증은 다 인정은 안 하고 아니 그리고 그때 돈을 줬다고 지목한 날짜가 제가 처음 듣기로는 2월 말 3월 초였거든요. 그러다가 3월 말 4월 초라 그러더니 마침내는 5월까지 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날짜가 왔다 갔다 할 수가 그러니까 이제 없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 대장동 업자들이 돈을 만든 거죠. 그게 이제 그 돈 전달한 사람 메모를 보면은 4월 25일로 나와 있어요. 네. 이제 그 날짜에 맞추려고 그러니까 그 언저리를 본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5월 3일 날 제 일정이 특별한 게 없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검사들이 법정에서 5월 3일 오후에 김용희 일정이 특별한 게 없었다. 그래서 5월 3일 오후에 내가 받아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변호사들이 또 열심히 찾았죠. 증거 자료들을. 네. 그랬더니 5월 3일 날 이 업자들이 골프를 쳐요. 예, 두 번을 쳐요. 유동규하고 정영학인가요? 그렇죠, 예. 두 사람에서 저기 골프를 치러 갔다가 아니 골프도 2번을 쳤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심 때쯤 한 번 치고 저녁 때쯤 한 번 치고. 그래서 이제 저를 만날 시간이 없었던 없었죠. 거죠. 네. 그러니까 저희 변호인들이 그렇게 공박을 하니까 검찰이 바꿔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러면 퇴근하고 오후에 받아갔을 것이다. 그게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근데 저는 타임라인 보면은 그때가 코로나 때문에 5시가 퇴근 시간이거든요. 제가 4시 58분에 나와서 빨간 점이 그 반대 방향 서울로 네. 가는 게 다 찍혀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런 걸 인정 안 하니까 뭐 제가 방법이 없는 거죠. 그 타임라인 같은 경우는 제 방송에서 많이 다루셨잖아요. 다뤘겠고요. 그 전에 황당했던 것이 분명히 정영학이 얘기를 하는 햇빛이 따가웠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창으로 햇빛이 들어왔는데 햇빛이 따가웠다라 했는데 5월 3일이면 햇빛이 따가울 수는 있죠. 근데 6시 20분에 퇴근 시간에 네, 맞습니다. 그때 햇빛이 따갑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그 건물에 6시 20분쯤에 해가 비치냐 안 비치냐를 따져보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더 결정적인 건 이제 최근에 다른 재판에서 그 정민용 그러니까 이 정민용 남욱의 직계 후배 네. 그 이제 같은 대장동 업자 중에 한 축을 형성했던 친구인데 그 정민용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 남욱한테 최근 김용 항소인 재판에서 5월 3일 그거 잘못됐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계속 이거를 객관적인 자료 갖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그네들이 얘기하는 게 김용 이 부원장의 타임라인이 맞다. 거꾸로 됐습니다. 이거는 판사가 판결해야 되는 거를 지나고 나서 이들이 그거를 인정하는. 그러니까 정민용 씨도 그렇고 남욱 변호사도 그렇고 정영학도 그렇고 그때는 왜 기억이 안 났을까요? 와 이제서 기억나는 이유는 뭘까요? 이제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 남욱이 그 변호사 최근에 법정에서 밝힌 게 저는 뭐 진실이라고 봐요. 그때는 뭐 윤석열 정권에서 그 누구보다 검찰들의 이 파워와 힘을 잘 알고 있는 그 2015년도에 그 윤석열 사단한테 부산저축은행 때문에 그렇죠. 구속됐다가 털렸던 사람이니까. 예, 그때 이제 뭐 박영수 특검 이런 사람들이 살려준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근데 윤석열 사단에서 막 검찰들이 뭐 100여 차례 불러내면서 또 막 조사받는데 20명 30명씩 들어와 가지고 야 이거 뭐 이렇다고 해 김용희도 뭐 자백했다는데 이렇게 회유 압박하니까
뭐 얼마나 거기에 좀 잘 끌려다녔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게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봅니다. 남욱 변호사가 진짜 회유와 협박을 많이 받긴 했더라고요. 그리고 네. 회유의 협박에 뭐 자기들이 원하는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해주면 뭐 귤도 까먹을 수 있게끔 네, 해주고 네. 뭐 그랬다고 하던데 그때 이제 그 언론에서 나온 게 뭐냐면 그 무렵에 이제 구속되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았을 텐데 김용 정진상의 진술도 바뀐다는 식으로 그런 기사가 나온 게 있었거든요. 네, 그랬었죠. 예, 예, 네. 그 무렵에 아마 뭐 회유가 집중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어떻던가요? 그 무렵에는? 아니 저는 뭐 처음부터 저한테는 그러지 못했어요. 저는 예. 워낙 뭐 세게 나왔고 실제 뭐 이 너무나 황당한 창작 소리를 해가지고 처음부터 제가 하다가 조금 있다가 제가 그랬어요. 니네 이거 감당하겠냐고. 제가 그 검사한테 그다음에 저를 갖다가 정치자금으로 기소하고 나서 자기들이 봐도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걔네 특기죠. 뇌물로 갖다 싹 집어넣어요. 그거 제가 이걸 안 나가 버릴까. 이제 그러다가 또 안 나가면 또 이제 안 나간다고 또 제가 말할 이제 것 같고. 그 한 장짜리 썼죠. 나 나갈 테니까 한 번으로 끝내라 니네. 나 이제 안 나간다. 그래서 제가 한 번으로 다 끝났습니다. 그 이제 조사가. 그러면서 제가 그 얘기한 거 아닙니까? 니네 수법인지 알겠다 내가 재판 처음 봤는데. 근데 니네 이거 감당이 되겠냐?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감당 못하는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망가는 어미준, 거잖아요. 뭐. 강백신, 그다음에 뭐 한동훈, 윤석열, 내란수계. 네. 좀 감당하겠습니까 이게? 그다음에 이게 저는 그래서 제가 내란의 시작이 검란이다.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이게 맞거든요. 내란 검사들이 이재명과 측근들 죽이려다가 못 죽이니까 네. 저 군인들 동원해가지고 쿠데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검사들의 검찰 개혁이 그냥 단순하게 뭐 기분상, 그다음에 야 얘네가 좀 괘씸해서 저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진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실행해야 될 중대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검사들 이름을 좀 나열을 해주셨어요. 강백신, 엄희준, 고형곤 보면서 야 참 면면이 참 얼굴에 좀 면면이 떠올라요. 이 강백신 검사 같은 경우에는 법정인을 아주 자기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는 그런 그랬죠. 예, 네, 막 네. 큰 소리 치기도 하고 그랬던 제가 사람이잖아요. 최근에 법사에서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법사에 나와서는 이제 의원분들이 이제 질의를 하니까 대장동 관련해서 이제 남욱의 뭐 진술이라든가 이러고 하니까 아니 그 남욱은 원래 저기 그 진술이 좀 많이 바뀌는 네. 사람입니다. 네. 아니 어떻게 그래놓고 저한테는 남욱 진술을 갖고 가장 중요한 그 유죄의 증거로 씁니까? 그 진술이 많이 바뀌는 사람이면 그 사람 진술을 믿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애시당초에. 그리고 또 다음 날은 그 검찰 복귀해가지고 이프로스에다가 자기 바빠 죽겠는데 검사의 이 시간을 갖다가 정치권에서 뺏는다. 야, 그 도대체 는 이 무슨 개념을 갖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검사가 그냥 글쎄 무소불위네요. 아직 검사는 현재까지도 예, 아직도. 아직까지도 예, 예. 바뀌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참 이런 얘기를 쭉 하다 보면 네. 결국 가장 핵심에서 나오는 사람이 유동규 씨 아닙니까? 네. 요즘 이 양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모르겠습니다. 뭐 그때 제가 체포되고 나서 다음 날 석방돼요. 네. 보석도 아니라 그냥 석방됩니다. 네. 그러고 나서 막 유튜브 하고 또 뭐. 개항에 출마한다 그러고 전광훈이 하고 뭐 옷 입혀주고 받고 하면서 저기 저 뭐냐 저 유튜브 방송하죠. 방송하면서 그 슈퍼챗 네. 후원 받고 이러면서 뭐 근데 저는 뭐 그 관심도 없거니와 뭐 본인 진 죄에 대해서 반드시 이제 거기에 합당한 이런 처벌을 받겠죠. 진실은 늘 나타나는 거니까. 예. 그 재판을 하면은요, 꼭 보면 증인은 가든 뭐 본인 재판을 가든 꼭 가기 전에 네. 라이브를 켜요. 유튜브로 라이브를 켜요. 예. 그리고 끝나고 나면 또 라이브를 켜요. 예. 그래가지고 꼭 슈퍼챗 받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그 내란 그 과정에서는 정말 그 내란 옹호를 하는 그냥 내란 선동 전사가 네. 됐더라고요. 요즘은 근데 입 다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판에도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에 이 소식을 들었는데 제 사건 그다음에 이제 대장동 사건 이런 데 있어가지고 그거를 주제로 해가지고 무수한 방송을 했는데 최근에
그 다른 재판에서 이 남욱이라든가 업자들이 사실을 얘기하니까 그 방송을 다 지웠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그게 허위사실 유포가 될 것 같으니까. 그것만 봐도 그 이 친구가 했던 얘기들이 심리성이 전혀 없다는 게 단적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야, 참 그 양반 어우 그 핏대 정말 올리고 아이고 방송을 하는데 뭐 저도 보통 핏대 올린다고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 유동규 핏대 올린 건 어우 대단하더라고요. 뭐 재판에서도 보면은 증인인지 상전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네. 뭐 그래서 뭐 진술을 하다가 갑자기 뭐 오늘 나 아파서 못 하겠다고 나가기도 하고 네. 볼만 하던데 그 아까 말씀하신 거 보면은 뭐 검사가 조작한 것도 있는 것 같고 네. 유동규가 사실 유동규가 제일 문제인 것 같은데 네. 유동규 이분 뭐 그대로 두실 건가요? 검사도 그렇고 아니요, 지금 그 여러 가지 건으로 지금 그 고발돼 있고, 네. 그리고 여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한 처벌도 받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이 이제 그 선고가 있는데 네.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본류 사건,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대장동 본류 사건 외에 검찰이 덮어줬던 사건들. 아, 예. 뭐 제가 보기에는 저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이러한 뇌물죄도 있고 네. 11억 8천 건, 그 외에 뭐 유증죄라든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차근차근 밝혀져서 처벌받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철거업자 요것도 보니까 사실 뇌물로 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뭐 워낙 기간이 지나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유동규 씨 같은 경우는 참 그 에피소드라고 해야 될지 이걸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그 지금 동거녀 얘기도 좀 나오고 그랬잖아요. 네. 예. 지금도 잘 계시겠죠? 야, 참 그 양반 참. 자, 앞으로 뭐 여러 가지 계획들이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보면 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만 어떤 분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김용이 옆에 있었다면 지금 또는 정진상, 김용이 다 옆에 있었다면 아 이재명 대통령이 좀 더 든든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네. 뭐 이제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네. 이게 항상 또 새로운 좋은 분들이 이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런 분들이 함께 해야 되는 거고, 뭐 저는 이제 옛날부터 그런 생각이죠. 뭐 많은 사람들 이게 세력이 커져서 정말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이 초일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인재들이 나와줘야 되고, 그 옛날에 함께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좋은 인재들이 많이 대통령님 근처에서 자기의 전문성과 그다음에 역사의식을 가지고 함께했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무엇보다도 빨리 이제 이 재판이 빨리 끝나서 이 훨훨 날 수 있도록 족쇄가 풀렸으면 좋겠는데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뭐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라고 하신 분들 있으시거든요. 뭐 어떻게 탄원서라도 내는 방법 없을까요? 탄원서는 이제 지난 또 여름에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그 무더위에 길에 나오셔서 23,400분인가 정말 진짜 너무나 진짜 고맙게도 그 안에서 진짜 너무 더운데 길에서 그 고생을 해주시고 탄원서가 제출한 상태고, 최근에는 추석 직후에 그 대법원 앞에서 지금 아침 출근 시간 대법관들, 그다음에 대법관들 점심에 밥 먹으러 가는 시간에 정말 많은 분들이 1인 시위를 지금 계속하고 계십니다. 날씨가 추운데 제가 지금 너무 진짜 죄송해가지고 제가 이제 가서 진짜 고맙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차마도 그럴 수도 없는 사정이고, 그런 분들 좀 많이 응원해 주시고 지금처럼 해주시면은 뭐 저야 열심히 지금 진실을 위해서 계속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참 하실 말씀 또 제가 여쭤볼 말씀 참 많은데 또 어떻게 막상 이렇게 자리를 만들고 나니까 뭐부터 물어봐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게 우리 돼요. 장님 같은 경우는 진짜 그 1, 2심에서 많은 이 레가시 언론들이 법정에서 밝혀지는 그러한 사실들을 진짜 뭐 그 꼬랑지 기사로도 안 낼 때 그때 정말 오밤중 뉴스로 네. 해가지고 정말 세세하게 다뤄주셔서 제가 너무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지금 이 역사의 현장에서 큰 힘이 되는 방송, 또 최근에는 또 다른 방송도 많이 나가시던데요. 네. 거기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좀 응원해 주시고 우리 이 장용진 TV도
많이 좀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네, 사실 뭐 말씀 나왔으니까 제가 드리는 겁니다만 저기 그때 제가 그 법정 취재를 할 때 도움 네. 주셨던 분들이 계세요. 근데 네. 그 두 분들이 뭐 괜히 위증 이거 예, 교사를 맞습니다. 해가지고 네. 어떻게 그 곤욕을 치르셨어요. 제가 이제 이 3년 재판 과정에서 제일 힘들었던 순간입니다. 네, 그 두 분이 예, 저하고도 너무 가까운 네. 분이었거든요. 제 그 두 후배들은 그 대선 때 20대 대선에서 나오지 않았으면은 지금 경기도에서 네. 아니면은 저 대통령실에서 정말 중책을 맡아서 일을 해야 될 굉장히 유능한 그 인재들입니다. 유능한 분들이세요. 근데 단지 저의 일정을 갖다가 수험한다는 죄 때문에 이 검찰이 구속을 법정 구속을 시켜가지고 6개월씩 그것도 위증 교사라는 네. 그것도 어마어마한 조작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 재판 중에 있는데 그것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뭐 사실 뭐 제가 지금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그때 검찰이 그 노린 게 그 두 분이 아니라 네. 그런데 김용 부원장님이 아니라 네. 저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네, 들 때가 맞습니다. 있어요. 예, 네. 그 무렵에 그 두 분들 붙잡혀 갔을 때 네. 조선일보 몇몇 하고 아. 몇몇 SBS는 몇몇 이런 데서 기사가 나오는데 저를 겨냥한 것 같은 기사들 좀 충분히 그럴 수 있었더라고요. 있죠. 예. 그래가지고 준비해야겠구나.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했었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그분들 중에 한두 분이 한 분이 네. 더 이상 피해가 나온 걸 막기 위해서 검찰 조사를 더 확단되는 걸 막으려고 보름 정도 단식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구치소 안에 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정말 가슴이 너무 아파서 제가 이제 교도관 분한테 그런 부탁을 했죠. 혹시 그 만나게 되면은 그 단식을 좀 풀게 얘기해 달라. 이게 뭐 건강 상하면 어떡합니까? 근데 다행히 뭐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단식을 이제 풀었는데 지금도 너무나 정신적인 충격이 크기 때문에 제가 감히 뭐 위로라는 얘기 자체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근데 사실들이 밝혀지니까 그런 관심들 네. 좀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그분들은 이제 꼭 제가 언급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고맙습니다. 드립니다. 자, 오늘 뭐 긴 시간 이렇게 함께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또 여러 가지 활동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뛰겠습니다. 좋은 말씀 그리고 좋은 모습 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이 고생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